중국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 문화의 중심지들이다. 중국의 현대화의 새벽이 밝아오는 이때 무엇보다도 놀라운 중국 도시들의 특징은 이들 도시들이 아직도 문명의 초기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옛 전통과 생활 방식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리즈는 장대한 시공간을 거쳐 형성된 중국의 62개 도시들의 매혹적인 전통과 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세계의 지붕인 티베트 지방의 히말라야 산맥에 랍살시가 위치하고 있다. 13세기 이래로 역대 라마 교주들의 본거지이기도 했던 랍살시는 귀중한 동상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사원들과 궁전들이 자리잡고 있는 매혹적인 도시이다. 고대의 전통을 지닌 랍살시의 일상생활은 세계의 지붕에서 생활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경할 것은 보하이만의 해안에 위치한 700년 역사의 천진이다. 이곳은 아편전쟁 당시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전투가 있던 곳이다. 이 전투로 인해 천진항은 국제무역과 외세로부터 개방됐다. 그러나 천진은 무엇보다도 수세기 동안 국경의 경제 문화적 통로로 알려져 왔다. 거친 산악지대를 지나 남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저우 지방과 진원시가 있다. 이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지역에서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수백 년 동안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땅에서 여러 문화들을 혼합 발전시켜 왔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대마우스 사막을 지나 북서쪽으로 나아가서 쾌시가라는 오래된 실크로드 도시를 방문할 것이다. 중국 서부 국경 지방의 이 도시는 회교 문화를 가진 도시로서 이 도시가 실크로드 상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의 부산물인 국제적인 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 도시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최고의 문화유산을 대변한다고 선정한 62개 도시 중에 몇몇 도시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알래스카까지 포함한 미국 영토와 대략 비슷한 크기의 국토를 가지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중국 내륙 지방은 약 4,000년 동안 중국 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광범위하게 개발된 북동쪽의 만주도 포함한다. 중국의 외곽 지역은 북쪽 내몽고의 건조한 황토지대와 서쪽의 사막지방, 티베트 산악지역, 그리고 남서쪽의 정글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외곽의 건조 지역이나 초원지대, 또 산악지대와 중국 내륙의 수경농업지대 간의 경계는 문화적 경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들 중에 하나인 북쪽의 황하강과 양자강은 중국을 가로질러 수천 마일씩 흐르고 있다. 이 강들은 중국 도시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젖줄이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긴 하지만 중국은 아주 다양한 여러 민족들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여러 민족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와 종교, 관습은 문명의 초기 시절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원전 221년 중국의 진시 황제는 여러 독립국가들을 통일한 후 최초의 중국 제국을 수립했다. 100년이 지난 후 이 제국은 서쪽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갔다. 북방과 서방의 유목민족들이 계속해서 중국의 도시들을 괴롭히자 한왕조의 한우 황제는 서부 지역으로부터 정루 유목민족을 몰아내려고 그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황하강 서쪽에 4개의 현으로 불리웠던 국경 요새들이 지금의 감숙지방의 동서쪽을 따라 세워졌다. 이들 국경 요새들은 중국의 도시들을 침략자로부터 보호했고 후에 실크로드가 된 길을 따라 여행하는 상인들의 행렬도 보호해 주었다. 기원전 1세기경 실크로드는 샹시의 서쪽으로부터 감숙지방을 지나 중국 서부 지역으로 나아갔고 현재 캐시가라고 알려진 슐시에서 두 갈래 길로 갈라졌다. 파미르 평원의 북동쪽 기슭과 타림 분지 서쪽 끝에 위치한 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구소련의 타지크스탄과 컬거스탄을 연결한다. 9세기에 이거 민족이 현 몽고 지방으로부터 이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11세기 중반에 이들이 해교를 수용한 이후 해교가 이곳의 주된 문화를 형성하게 됐다. 압돌 리수리 씨는 북경의 중앙민족연구소에서 고고학을 연구해 왔다. 그에 따르면 모하메드 카시가리가 그의 불멸에 져서 터키 언어 대사전에서 중국의 중앙평원을 위쪽의 친으로 11세기에 존재했던 커리키타의 왕국을 아래쪽의 친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는 그가 이 국경을 친의 일부로 여겼음을 나타내며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호번, 즉 희생의 축제 동안에는 수천 명의 이거 민족들이 중국 최대의 사원인 헤드가 사원으로 모여든다. 이거 민족은 수호나 나팔과 손으로 두드리는 북으로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이 연례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무속춤을 춘다. 샤머니즘에 기원한 이 춤은 희생의 의식과 건강을 기원하는 춤이다. 이거 민족은 이를 캐시가에 오기 전에 하는 오락의 한 형태로서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해교 지도자들이 이 춤을 규제했다. 이러한 규제로 명절 때에만 사원 앞에서 이 춤을 출 수 있었고 여자들은 결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캐시가 동쪽의 알베히자 메솔림은 향기로운 후궁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이 후궁은 청나라의 창룡 황제가 가장 총애하던 후궁으로 200년 전에 그녀의 고향인 이곳에 묻혔다. 오늘날에도 이 청나라 황제와 그 후궁의 이야기가 캐시가에 전해져 내려온다.
게시가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의 장식은 문화적 영향을 종합한 것이다. 이들 건축은 주로 전통적인 해교 양식으로 되어 있지만 고대 샤머니즘과 만이교의 문화는 물론 10세기에 걸쳐 여과된 불교 문화도 반영한다. 이러한 문화는 이거 민족의 예술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현재 게시가 예술인연합회 회장인 압둘라 씨는 1949년에 화가가 됐다. 그의 작품들은 이거 민족의 일상생활을 다룬 것이며 이 지역 건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혼합된 문화적 영향들을 보여준다. 신장 자치지역의 암석 조각은 해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중국 도처에 있는 조각들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게시가의 장인들은 여전히 다양한 이거의 전통악기를 만든다. 12명의 무카민들이라는 뛰어난 이거의 전통 조곡은 중국 서부 지역에서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옛 민요가 춤곡의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조곡은 이거의 유명한 음악가 아웅터디의 후원하에서 1950년대 초반에 재생되고 재편곡됐다. 독특한 수어나 나팔 소리는 3세기의 불교 오케스트라에서 전해져 이거 민족의 음악 속에 동화됐다. 이 전통 음악은 결혼식이나 축제 또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등 이거 민족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여인은 곧 하게 될 결혼 선물로 거울과 베일을 받았다. 친절하기로 유명한 이거 민족은 명절 때나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기를 좋아한다. 이 집의 주인은 아웅루 씨이다. 그는 귀빈을 환영하는 뜻에서 밀빵과 고기, 땅콩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한 진수성찬을 마련했다. 게시가의 공민 지도자인 그의 아버지는 헤드가 사원의 해교 율법학 스승이었다. 물리학 학위도 가지고 있는 아웅루 씨는 현재 헤드가 사원의 관리인이다. 해교 전통에 따르면 그러한 잔치에는 남녀가 함께 참석할 수 없다. 밀과 밀빵은 중국 북서지방의 주식의 일부이다. 납작한 빵을 화덕에서 굽는데 여기에 쓰이는 재료나 굽는 방식은 이란과 이집트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다. 이거 가옥에서 카페트는 필수품이다. 이 지역에서 손으로 만드는 카페트는 이곳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업이다. 페르시아나 아라비아풍의 디자인은 그 역사를 옛 실크로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이나 은 장식물들을 혼자서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만드는 것은
이 지역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공예업이다. 캐시가가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덕분에 이들 상품들은 세계 여러 곳으로 팔려갔다. 캐시가에서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술을 넣은 모자를 쓰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모자를 쓰는 사람의 종교나 나이, 성별, 그리고 모자를 쓰는 경우에 따라 모자의 색깔과 모양, 디자인, 그리고 쓰는 방법이 모두 달랐다. 모자의 자수 디자인은 손이나 기계로 놓아졌다. 이고인들은 또한 손수건이나 옷깃, 옷의 단 부분에도 자수를 놓는 것을 좋아한다. 캐시가의 젊은 남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모자를 별로 쓰지 않는다. 젊은 여자들도 공식적인 경우에만 모자를 쓴다. 많은 사람들이 모자나 베일을 쓰는 전통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1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비난과 욕설, 심지어는 전통주의자들로부터 이단이라는 비난까지도 받았었다. 캐시가는 2000년 동안 여행하는 상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사업을 하는 장소에 왔다. 무역과 교환은 도시의 시장에서 행해졌는데 이곳에서 상인들과 구매자들이 모두 고기와 빵이 섞인 전통 음식을 먹곤 했다. 보통 때에는 시장에 5만 내지 6만 명의 사람들이 왔고 농부들이 한간 시기가 되면 그 수가 9만 명으로 늘었다. 중국 파키스탄 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파키스탄과 커기즈 공화국의 무역업자들이 이곳 시장으로 몰려와 중국과 서방 간의 무역의 중심지라는 캐시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캐시가는 훌륭한 무용가들로도 유명하다. 이들 중 템바칸 씨와 레이안 씨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건무는 이거인들이 아직도 수렵 민족이었던 과거 역사를 반영한다. 이 춤은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사냥감을 찾고 있는 듯하다. 2부에서는 야생 동물과 씨름하고 있는 듯하며 3부에서는 동물들이 포위당하여 죽게 된다. 마지막 부분은 승리를 축하하는 장면이다. 여기서는 가장 많은 회전을 할 수 있는 무용가가 영웅이 되며 모든 이의 존경을 얻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서쪽 끝의 도시 캐시가는 국제무역에 의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중국의 많은 문화도시들 중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악지대인 이조우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더욱 나아가면 우양이라는 큰 강이 있다.
한때는 많은 배들이 오가던 우양강이었지만 이제 그 전성 시기는 지났다. 지금은 졸고 있는 듯한 이 강은 이젠 볼만한 풍경거리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산악지대의 아름다운 지형 때문에 여행이나 운송이 쉽지 않다. 우양강은 이 지역의 군사적, 상업적 통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됐다. 우양강 중류에 진원이라는 옛 도시가 있다. 진원시는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 지역의 다른 마을들보다 다소 일찍이 개발됐고 이조우와 운남지방 간의 통로로 알려지게 됐다. 이 시는 원래 육지와 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요새의 형태로 지어졌었다. 육상으로는 운남과 버마와 통해 있었고 수상으로는 텅징호수를 경유해서 중국 남부 해안으로 항해할 수 있었다. 20개의 부두가 이 작은 도시를 따라 늘어서 있곤 했다. 오늘날에도 1km 길이의 강변을 따라 이 옛 부두들 중 12개가 늘어서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다. (300년) 전 청왕조 때 만들어진 이 괴단들을 따라가면 천상황후의 궁궐이 나타난다. 천상황후는 푸키니즈 상인들의 고향에서 숭배받는 신으로서 상인들은 이 여신에게 안전한 항해와 사업의 성공을 빌곤 했다. 이 궁궐은 또한 푸저오 상공회의소가 되었는데 이를 보면 이 시에서의 무역 중요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천상황후의 등장은 단순한 종교적인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의 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상공회의소가 도시 성벽 꼭대기에 지어졌는데 이것은 마치 이 도시가 군사적 요새에서 상업도시로 변모하는 것을 시사하는 듯하다. 진원시에서는 1280년에 원나라의 몽고 군대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주로 미야오와 당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소수 민족들이 몽고인들이 오자 도망쳐버려서 쿠빌라이 칸 군대는 식량이 부족하게 됐다. 그러자 원나라 관리들은 특별히 상인들을 불러서 군대의 식량을 조달하는 사업에 종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은 명왕조 때까지 계속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업이란 단순히 시장에 농산물을 내다 파는 경지를 넘어섰었다. 작은 도시인 진원은 강과 언덕의 지형을 따라 형성됐다. 강의 양쪽 둑을 따라 좁고 구불구불한 두 거리가 있다. 이 거리와 이보다 더 좁은 골목을 따라서 전통적인 안뜰 가옥들이 늘어서 있다. 명청시대에 지어진 이들 사옥들 대부분은 아직도 높은 돌담을 갖추고 있어서 가옥을 화재로부터 보호한다. 안뜰에는 중국 북부 지방의 건축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많이 눈에 띈다. 창문과 장식, 벽, 그리고 기둥들은 삼나무로 만든 것이다. 이를 보면 왜 방화벽이 필요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일 이 방화벽들이 없다면 아무리 작은 화재라도 이 도시 전체로 순식간에 번져서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진원시와 지방에서는 소수 민족들이 문중마을에서 살고 있다. 이 미야오와 당 민족들도 이들 중 하나다. 마을들 간의 연락은 바위투성이의 산길이나 배를 상류 쪽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강들 때문에 종종 제약을 받게 된다. 진원 근처의 바오진 마을에 사는 당 민족들은 오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춤을 잘 춘다고 한다. 미야오 민족은 독특한 가창 스타일로 유명하다. 이들이 부르는 고음의 화음은 산 기슭으로 퍼져나간다. 명왕조 이래로 중국 황실 정부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이 지역은 목재와 납, 구리, 은, 금, 철이 풍부하다. 청나라 정부는 이 지역에 군사 요새를 설치하고 미야오 문화를 말살하려는 목적의 정책들을 추진했다. 부족 소유의 토지는 몰수당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세워졌다. 이로 인해 반란이 일어났다. 미야오 문화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서 살아남았다. 실제로 진원시의 거의 모든 소수민족들이 갈대 피리춤을 춘다. 많은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는 당 민족이 매년 음력 3월 3일에 하는 무용축제이다. 미야오 민족은 이 축제 때 화려한 의상을 입고 높은 관을 쓴다. 섬세한 은 디자인으로 된 이 장식물들은 그 무게가 5kg이나 나가기도 한다. 우징주라는 18세기의 작가는 그의 유명한 소설 학자들에서 진원의 사회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진원시를 노래와 춤의 도시라고 불렀다. 명청 왕조 때 지어진 많은 옛 극장들을 보면 이런 명칭이 붙은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8세기 말 무렵에 진원시에는 12개의 극장이 있었다. 이는 이 도시가 겨우 3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됨을 고려하면 정말 많은 숫자다. 정지상공회의소라고도 알려진 원쇼궁 내에 있는 극장이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극장 중의 하나이다. 동시에 12극장에서 모두 민속궁을 공연할 때는 북과 심벌즈, 플루트와 바이올린의 연주 소리로 이 도시가 상당히 시끄러웠을 것이다. 청룡 동굴에 있는 고대 건물들의 건축은 명왕조 말기인 14세기에 시작됐다. 30여 개 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 건물 중 대부분이 지상 50m 높이에 있는 길이 300m의 좁은 암초 위에 서 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옛 중국 건물들은 대칭을 이룬다. 그러나 청룡 동굴에 있는 건물들은 전통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지형에 맞춰 대칭과 비대칭을 모두 사용했다. 산은 그 높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신의 수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옛 속담이 있다. 이 기준을 따르자면 청룡 동굴의 건물들은 유명한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수십 명의 신들과 중국의 여러 종교들의 고위 성직자들이 이곳에서 숭배받아 왔기 때문이다. 유교와 도교는 기원전 2세기에 중국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불교에 저항하고 불교를 없애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7세기에는 여러 종교들의 지도자들 간의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 대토론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10세기경 송왕조 때 이 세 종교는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하나로 융합됐다. 그리고 종교적인 분쟁은 대체로 종식됐다. 청룡 동굴 건물들에서는 바로 이러한 종교들 간의 결합과 세속적인 건축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멀리서 보면 이 건물들은 언덕과 습과 어우러져서 우양강변에 있는 거대한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인다. 진원시가 군사적 요새와 무역의 중심지였던 시절은 지난 지 오래다. 그러나 수백 년에 걸쳐서 발전한 이 지역에 사는 여러 민족들의 문화는 현대 세계에서 고립된 이 지역에 계속 남아있다. 보아이 만에 700년 동안이나 존재해온 천지는 오랫동안 중국의 수도 북경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중국 북부에서 가장 큰 항구인 천지는 수세기 동안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농작물을 수송하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였다. 1655년 한 네덜란드 외교 사절이 그의 비망록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천진항에 도착했다. 이곳은 사원이 아주 많고 인구는 대단히 많으며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는 도시이다. 인구 870만의 천지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주요한 국제무역 도시의 하나이다. 천지는 때때로 다국적 건축박물관이라고 불린다. 서양 국가들은 1860년에 이곳에서 군함으로 위협해서 9군데의 조차지를 얻어낸 후 수백 채의 서양식 건물을 세웠다. 한때는 빅토리아로라고 불렸던 지금의 금융가에서는 서방 국가들의 은행과 기업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과거에 조차지였던 지역의 주택들은 외국인 기업가나 정부 관리들에 의하여 지어졌다. 대체로 작고 조밀한 이 주택들은 아주 다양한 게 특징이다. 천진에는 나침반 방향에 맞는 거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곳의 토착 주민은 방향을 일러줄 때 동쪽이나 서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할 것이다. 거리가 구불구불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예전에 고집센 건축주들 간의 의견 충돌의 결과이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무역 항로를 강제로 개방하던 1869년에 프랑스는 하유강의 합류 지역에 바다를 바라보는 탑이라는 교회를 건설했다. 이 교회는 다음 해에 천진교회 사건이 터졌을 때 방화로 불타버렸다. 보다 전통적 중국식 구조는 시장 거리에서 볼 수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시장에서 새해 축제 준비를 한다. 전통적인 축제 기간 때에는 밝은 색상들, 특히 적색이 눈에 많이 띈다. 천지는 민속 예술가들이 그리는 독특한 신년 그림들로 유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제1회 신년 그림 축제의 개막식을 보고 있다. 풍성한 새의 모습들을 묘사한 이 목각 판화들은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멀리는 동유럽에서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오랫동안 천진에서 거주한 주민들에게 향수를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장소는 여신의 궁전이라고 하는 사원이다. 몽고의 원왕조가 1279년에 북경의 수도를 정한 후부터 중국 남부지방에서 온 쌀은 대운하나 바닷길로 천진으로 수송됐고 그리고 나서 북경에까지 육로로 수송됐다. 항해자들은 이 사원을 짓고 바다 항해의 위기로부터의 신의 보호를 빌었다. 이것은 바람에 올리는 기도의식을 재현한 것이다.
중요한 항구 도시에 기인하여 물고기와 새 그리고 화초 기르기와 관련된 오랜 전통들은 대운하의 제방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됐다. 사람들은 길 모퉁이에 모여서 귀뚜라미나 메뚜기를 넣어두는 정교한 용기들을 서로 자랑한다. 귀뚜라미는 수탉 싸움처럼 시합에 붙이기 위해서 잡았는데 귀뚜라미는 그 소리 때문에 잡혔다. 这整个羊移动了，已经过了冬天了。叫了吧？叫了叫了，踩着头背，你给他解释吧。叫了。哦，哎，他没看见上面把上面有药吗？啊，好，学问大了这里头。大爷，您这是真的，您这个。我不懂这个啊，我请教请教。外头弄一模子，他种的时候呢，就是摆这套上，然后种成了就是这意思。对，不见得都家，有的呀不种，它出来这样。 보통 나즈라고 하는 이 새는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주인에게 가져다 두도록 훈련을 받았다. 하이유 강은 천진 주민들의 삶의 일부분이다. 천진 주민들은 이 강과 너무나 친숙해서 봄에 강 위의 얼음이 겨우 2인치 정도밖에 얼지 않았음에도 얼음 위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줄리 왕이 1400년에 하이후 강을 넘어 행진해 와서는 황제 자리를 차지했다. 줄리 왕은 당시 지구 방파제라고 불렸던 이곳을 천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하늘의 아들이 건너간 여울이라는 뜻이다. 그 이래로 장루 소금이 대규모로 생산됐고 그 이후에 왕조들에게도 중요한 수입원의 역할을 했다. 가장 중요한 정부의 관직 중 하나는 수세기 동안 중국 경제의 지주였던 소금 산업의 총독이었다. 신년 목각 판화의 생산 또한 천진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는 데 이바지했다. 중국 전역에서 인기 있었던 천진의 목판화는 둥근 형상과 우아한 색상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천진의 많은 전통 공예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아마도 짱이라는 예술가가 만든 작은 점토상들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중국의 전통적인 조각에서는 보기 드문 마치 진짜 같은 사실주의 색채를 띈 것이 특징이다. 천진시처럼 짱의 작품들도 중국의 전통과 서양의 영향을 반영한다. 공예의 대가인 장 씨는 불과 몇 분 만에 그와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과 닮은 형상을 만들었다. 항구도시라는 특별한 위치는 천진시가 중국 북부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식의 민요들의 중심지가 되는데 기여했다. 여기서 공연되고 있는 형식은 히베 지방에서 유래한 것으로 북경 북민요라는 형식으로 발전했다. 민속극의 열광적인 팬이자 동시에 대단히 날카로운 비평 전문가이기도 한 천진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민속극들이 모두 인기가 있다. 북경 민속극의 예술가들의 교육은 북경에서 받지만 정말로 진정한 스타가 되려면 천진의 관중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남서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티베트 지방에 있는 세 개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에 랍살시가 있다. 현재 랍살 지방은 1300년 전에는 그 한복판에 워탱초라는 이름의 호수가 있는 늪지대였다. 유명한 송찬 간포왕은 당나라의 공주를 그의 아내로 삼았다. 그 공주는 불교 신자였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점성가였고 그 공주는 여자 악마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작은 호수가 그 악마의 심장이었다고 한다. 이 호수를 흙으로 채워야만 여자 악마를 누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송찬 간포왕은 이 호수 위에 조캉이라는 멋진 사원을 세웠으며 그리하여 드디어 불교가 티베트 땅에 전래됐다. 조캉 사원이 티베트 지방에 처음으로 등장한 불교 신앙이었다. 그러나 티베트의 토착 종교인 반포교는 불교에 강력하게 저항했고 티베트 왕조의 마지막 왕 렁달마는 티베트 전역에서 불교를 억압했다. 조캉 사원은 티베트 역사상 최초의 불교 사원이자 랍살시의 최초의 건물이었다. 이 사원은 여러 해 동안 랍살의 중심이었고 사람들은 그 주변에 더 많은 집들을 지었다. 그렇게 하여 랍살이 티베트 최초의 도시가 됐다. 조캉 사원 주변에 발콜이라는 좁지만 몹시 분주한 거리가 있다. 티베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발콜은 중앙 기도문통 거리라는 뜻이다. 기도문통을 돌리는 일은 티베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티베트에서는 보통 흙으로 평평한 지붕의 집을 짓는다. 이 가옥들은 보통 해반죽 색깔이거나 고동색이고 매년 새해 축제를 위해서 다시 칠해진다. 집 밖으로 걸려있는 깃발은 보통 최소한 그 집의 일부분이나마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랍살 주민들은 아침이나 저녁 때 발콜 거리에 가서 각각의 기도문통을 한두 번 돌린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매 걸음마다 절을 하면서 자신들의 몸으로 여정을 재면서 이곳을 찾는다. 기도문통 거리 근처에 이지방 시장이 있다.
금운동의 종교적 성상들이 이 지방의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드는 기술은 수백 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져 왔으며 3대가 함께 작업하는 일도 종종 있다. 주로 가축으로부터 얻어지고 여러 가지 용도를 위해 염색되거나 짜여진 모 헝겊은 대대로 여자들이 만들어 왔다. 양과 소는 티벳 주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두 제공한다. 고기는 그 한 입 한 입마다 최고의 맛을 내는 오랜 요리법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세계의 지붕에서 살면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다. 랍살인들의 일상생활은 아주 검소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삶은 아주 충실하다. 세계에서 가장 근사한 건물들 중 하나인 포탈라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궁전이기도 하다. 조캉 사원과 같은 시대에 지어진 이 궁전은 통치 세력이었던 튜버 왕조가 무너졌을 때 소실됐다. 제5대 라마 교주에 의해서 1000년 뒤에 재건됐고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장됐다. 6대 라마 교주만 제외하고 5대부터 13대까지 모든 라마 교주들이 적색의 포탈라 궁전 안에 슈트파 안에 묻혔다. 가장 큰 슈트파는 높이가 약 15m쯤 된다. 3,700kg의 금박이 칠해져 있는 슈트파들에는 수백만 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다. 라마 교주의 대관식은 동서쪽의 대강당에서 행해졌다. 각 라마 교주의 죽음 뒤에는 그의 환생이라고 여겨지는 소년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들이 따랐다. 청왕조의 어떤 황제가 소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절차를 고안하고 선택된 소년에게 친히 금박 앨범을 하사했다는 얘기가 있다. 하얀 궁궐의 꼭대기에 지어진 일광회당은 13세기와 14세기의 라마 교주들의 활동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라마 교주들이 생활하고 명상에 잠기고 칙령을 발표했으며 13세기에 석가 왕조가 확립한 사원 행정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런 제도는 티벳에서 1959년까지 유지됐다. 포탈라 궁궐은 티벳 사람들의 지혜와 종교적 신앙, 수천 년의 역사가 한데 집중된 곳으로서 그들 마음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랍살에 와서 기도를 올리고 봉헌을 하고 축복을 받았다. 이 라마 성녀는 많은 경전들이 포탈라 궁궐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에는 야자잎에 금과 은, 먹으로 쓴 대티벳 경전들과 티벳 학자들의 방대한 저술 모음집도 포함된다. 이들 모두 사진으로 촬영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이다. 강텐, 드레퐁, 그리고 세라의 3대 사원이 티벳 불교의 겔루크 종파의 기본을 이룬다. 이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티벳 불교의 여러 종파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종파이다. 겔루크 종파는 많은 습과 농장, 목초지와 그 위에 사는 농노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수백 년간 독립적이고 대단히 강력한 경제적 세력을 이루었다. 랍살 주민들은 기술 시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세계의 지붕에서의 고된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오랜 전통을 유지해 나간다. 지금의 랍살시는 광대하고 다양한 중국의 문화적 도시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도시이다.